오늘 고양시 디지털 취약계층의 더 스마트한 내일이라는 결과 공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들과 고양시 사회복지 관계 종사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위 협의체에 스마트 복지 분과라는 이슈 분과가 시작이 됐습니다. 약 2년 동안 함께 이제 활동을 했는데 고양시가 스마트한 복지 환경을 좀 잘 도입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스터디와 고민 끝에 실제로 사회복지 현장의 그 이용자들은 고양시의 복지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한계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저희가 욕구 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고양시가 스마트한 복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발현되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나의 결과 보고서로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공유하는 자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저희 대표 협의체에 계시는 오늘 이제 발제를 같이 해주실 고양시의회 신인선 의원님과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임유진 센터장님이 분석과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토론해 주시고 논의해 주시고 또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협의체에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낸 결과니만큼 지역사회 안에 차근차근 스마트한 복지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좀 기도해 봅니다. 그럼 고양시 디지털 취약계층의 더 스마트한 내일, 고양시의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FGI 조사 연구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로서의 공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실무 분과에서 논의된 사항을 좀 더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실무협의체의 대표 민간위원장이신 이상근 실무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인사말 이렇게 하기에는 제 위치나 자리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스마트 복지 분과 분과장 황성진 분과장님 외에 우리 분과위원분들의 그 열정과 관심 그걸 너무나 이제 같이 활동하면서 지켜봤고 그런 것들을 알기에 이 자리에서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제가 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고양 특례시가 제 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분과에 대한 구성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분과가 무엇이 있을까 찾다가 우리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취약계층들이 비대면 상황에서 더욱 고립되고 그리고 단절되는 그런 상황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현장에서 또 실천 복지로 그런 것들을 담아내고 이렇게 실천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좀 묶어내고 그리고 좀 발전시키면 우리 고양시의 이슈 분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가는 길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마트 복지 분과장님 외에 위원님들께서 열정과 관심으로 이렇게 오늘 디지털 취약 계층에 대한 연구 결과를 성과로 내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자리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고양 특례 시민으로서 저는 감사하고 또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은 우리 고양 특례시의회 신인선 위원님께서 또 관심을 갖고 또 패널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임유진 박사님께서 또 이제 정책 지원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힘들이 모여서 저희들 고양 특례시의 지역사회 보장이 촘촘해지고 튼튼해지지 않는가 이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우리 스마트 복지 분과입니다. 스마트 복지 분과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복지는 항상
우리 고양 시민 모두가 편안하게 잘 살고 고양시에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그런 일이 바로 복지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손에 다 쥐어져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우리가 대해야 하는 여러 가지 키오스크 이런 것들이 일상에 들어와 있지만 거기에 아직 따라가지 못하는 소외 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향 시민들 108만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편안한 그런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연구 결과 잘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소가 장애인들이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장소라 좀 아쉬웠지만 준비를 해서 유튜브로 또 방송을 하신다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우리 스마트 복지 분과에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트 복지 분과장 황성진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저희 디지털 전환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확산되고 이제 저희 일상의 구석구석에 저희들 디지털 기술이 스며들어 있는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생활 속 세상 속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디지털 역량 강화가 필요한 이유 5가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일상생활의 편익 증진. 둘째, 소통, 연결, 네트워크 형성. 세 번째, 자아 존중감 향상. 네 번째, 건강한 생활 유지. 5번째, 사회적 비용 감소입니다. 2007년에 이 스티브 잡스가 처음으로 세상에 스마트폰을 공개하면서 단언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그로부터 이제 15년이 지난 현재 저희 스마트폰은 저희 일상을 180도 바꿔놓았습니다. 미국 조사기관 퓨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인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95%로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유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구로서 디지털 세상 속 저희들의 눈과 귀이고 손과 발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스마트폰 앱들 다 지금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다 설치가 되어 있으실 거고 아마 똑같은 앱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기능을 하는 앱들 다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 인터뷰 참여자분들 중에는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는 것을 어려워하시고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와이파이 설정을 못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나아가 경제적 형편 때문에 인터넷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심화되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면 서비스를 줄이고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디지털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증가되면 디지털 취약계층 분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디지털 활용 능력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우리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차이를 줄이고 디지털 취약계층들도 디지털 사회에서 일상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혹시 MZ 세대들이 직장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조건으로 뽑는 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2021년도만 해도 연봉, 임금이 1위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이번 조사에 따르면 임금, 연봉을 밀어내고 워라벨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더불어 MZ 세대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가 어딘지 아세요? 카카오톡, 네이버, 삼성, LG, 현대? 아닙니다. 가장 MZ 세대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회사 1위로 온라인 부동산 중개 서비스인 직방이 1위로 선택되었습니다. 이 직방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모든 사무실을 다 없애고 100% 온라인 재택근무로 근무 형태를 전환을 했습니다. MZ 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 1위가 직방인 이유가 근무 형태였기 때문에 1위로 선택되었다고 뉴스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시대에 저희들 변화하는 사회의 일면을 볼 수 있는 뉴스였습니다.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그 다음에 ICT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지구 반대쪽에 있는 저희 지인, 가족들하고도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연결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조카 한 명은 현재 뉴욕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아들의 안위가 걱정되신 저희 형님 네 분은 매일같이 3, 40분 동안 영상통화를 하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미국으로 영상통화를 3, 40분 하시면은 통신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실 텐데요. 아, 근데 뭐 요즘에 그 줌인가 하는 앱으로 하면은 하루에 40분 정도는 무료로 영상통화를 할 수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인터뷰 참여자분 중에 한 분은 파주에 할머니가 홀로 생활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님의 안부를 묻고자 자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할머니한테 영상 통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 실제 통화할 때는 우리 할머님이 영상 통화하는 방법을 잊어버리셔서 영상 통화를 못 한다고 불평을 하셨습니다. 이제 네트워크 기술은 소통, 연결을 넘어서 사회 안정망 구성에도 그 기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앙일보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경북 구미시에 홀로 거주하는 이모 씨는 최근 응급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위기의 순간 인공지능 AI 스피커의 도움으로 119 구급대원들이 출동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AI 스피커 업체들은 이제 디지털 기술이 소통 연결을 뛰어넘어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지털 기기를 통한 소통과 연결은 이제 사회적 네트워크를 넘어가지고 사회적 안정망의 기능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디지털 취약계층도 가족, 지인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넘어서 이러한 사회적 안정망의 테두리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2021년) 조선일보 뉴스입니다. 디지털 세상 노인은 서럽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65세 이상 50명을 대상으로 34분이 스마트폰 이용을 하셨고 그 중에 9분이 앱을 다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분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10분 중 7명은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거나 활용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2023년 1월 중앙일보 뉴스입니다. 뇌병변 장애인분의 키오스크 활용에 대한 기사, 사진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뇌병변 장애인 분이 마시고 싶은 음료수에 손이 닿지 않아서 결국 옆에서 지켜보시던 활동 지원사분이 이 장애인분이 원하는 음료를 대신 주문을 하였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저희 디지털 취약계층이 디지털
기계를 경험하면서 느끼는 낮은 자아 존중감, 그리고 많은 인터뷰 참여자분들이 동일한 키오스크 경험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나아가 인터뷰 참여자분들 중에는 개인정보 기술 유출에 대한 피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디지털 취약계층들이 안전하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또 나아가 정부는 디지털 기기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디지털 취약계층을 참여시키든 또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채용을 해서 디지털 취약계층이 디지털 사회에서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은 저희 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23년 올해 18.4%, 즉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고 2025년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정연구원의 2022년도 고양시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양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16만 164명, 비율로 14.9%로 저희 고양시도 노령사회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동조사에 의하면은 조사 대상 93.9%의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조사 대상의 84.5%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정보로 질병, 건강 정보를 알고 싶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희 2020년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3분의 2 이상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나라 현재 평균 기대 수명이 몇 세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보도에 의하면 저희 나라 현재 평균 기대 수명은 83.6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 장수 시대를 눈앞에 보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디지털 건강정보 통합 시스템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구축해서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은 의료기관, 공공기관, 그리고 약국 같은 업체에 흩어져 있는 개개인의 의료 정보를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에 통합해서 개개인들이 앉은 자리에서 개인 맞춤 의료 정보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를 통해 개인에게 적합한 의료수단과 진료기관을 선택하는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저희 디지털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분들도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서 본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같이 마련이 돼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지금 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2023년서부터 2027년까지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전달 체계를 혁신하고 AI, 데이터 기반 과학적 국정을 운영하며 민간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인프라 구축을 하는 4대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는 종이 서류 제로화로 연간 2조 원의 예산 증감을 이뤄내고
관련 소프트웨어 일자리 창출을 1만 개 창출을 하며 나아가서 국민들이 원스톱으로 앉은 자리에서 정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국민 개개인의 비용과 경비를 절감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지털 취약 계층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서비스에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역량 강화와 지원 방안도 같이 정부는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추구하고 행복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법은 노인, 장애인분들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지털 세상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디지털 사회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누리고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소통하며 자기 결정권과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여 사회적 비용 감소에 일조하는 디지털 포용사회, 디지털 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가 필요한 5가지 이유에 대한 발표를 마치면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과연 앞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실천할지에 대해서는 임효진 박사님을 통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들하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죠. 어르신들하고 장애인분들이 자신의 디지털 격차에 대한 그런 의견들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 격차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 이거에 어떤 목소리를 좀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거하고는 조금 방향성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디지털 기기 확산과 과제, 그리고 격차 방안, 그리고 민간 협력 방안, 이렇게 이제 맥락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윈도우 95가 나온 지 30년도 안 돼서 챗 GTP 지금 4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게 문명의 위기인가요? 아니면 위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0년도 안 돼서 지금 뭐 사람의 얼굴, 트럼프가 말하는 가짜 뉴스 보셨죠? 목소리까지 다 담아요.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는 와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가 확산된 거는 코로나를 전후해서 그 전에 이미 그 비대면의 어떤 그런 상업성, 이것이 이미 이제 일반화됐었는데 이제 격차가 좀 있었죠. 그런 거를 선호하는 젊은 층들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정책으로도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이제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주긴 했는데 보시다시피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중독자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사이버 범죄, 이런 것이 이제 폭력적으로 우리 생활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디지털 기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노인복지관에 주로 오시는 분들이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의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인 거를 좀 감안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로 전화나 문자를 하면은 디지털 기기라고 생각 안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장시간, 그리고 의존도도 상당히 높고, 그래서 주무실 때도 스마트워치 차고 주무시잖아요. 맥박수 뭐 이런 거 체크하느라고. 근데 비사용하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대한 욕구가 적어요. 잘 몰라서. 그리고 현실적인 건 어떤 거냐면 비용이 없어요. 지금 휴대폰만 인터넷이 안 되는 휴대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서울 연구조사에서는 34.1%예요. 그러면 고양시도 거의 한 3분의 1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인 거예요. 휴대폰. 그냥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배움의 욕구가 좀 적을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일수록 또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이었고요. 그리고 와이파이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배우기가 어렵다. 왜? 속도잖아요. 그리고 대면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정보 및 복지 정보도 이제 온난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이 디지털 계층에 대한 인식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은 앞에서도 우리 그 황성진 분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5가지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었는데 어떤 게 또 나왔냐면은 여기서 이제 무료함을 달래고 예, 재미를 더해준다. 그래서 어떤 성향이 있어요. 그냥 게임에 중독되시는. 근데 이 게임에 중독되는 분들이 젊은 층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연세 드신 노인분들, 어르신분들도 게임에 중독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일면이 뭐냐면 외롭고 무료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대인 기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분은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핸드폰이 없으니까 사람이 찾아오더라.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어느 때까지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담당자들이 담당해야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집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분은 또 배제될 염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일반 국민을 대비해서 이 스마트 수준 이것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이제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요. 어, 저소득층은 95.4% 정도 수준이다. 일반 국민을 100으로 봤을 때. 그리고 장애인은 81.7, 농어민은 78.1. 사실 이제 농어민은 젊은 농어민보다는 우리가 이제 농어민들이 연세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이거를 이제 감안하시면 돼요. 물론 젊은 분들은 지금 인터넷으로 스마트팜도 하고 또 많이 하시는데 농어촌의 특징이 그렇고요. 그 고령층 그리고 또 결혼 이민자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준들이 좀 이런 식으로 근데 눈여겨볼 부분이 고령층이 우리는 보통 이제 법률적으로 봤을 때 노인이다 하면 65세인데 여기서는 55세로 보는 거예요. 뭐 흔히 말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인데 아까 윈도우 95가 나온 게 1995년이에요. 그때 데스크에 앉아 계셨던 분들이 지금 이제 어르신들이 된 거고 55세 이상이 되셔서 이런 이제 스마트 환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으시죠. 그래서 이 디지털 취약 계층에 우리가 매몰되지 말고 좀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배움을 원하지만 배울 수 없는 그런 장애가 있는 이 장애라고 얘기하는 거는 본인의 장애가 아니라 경제적인 또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리고 접근성, 어디 가서 배워야 되는 이런 접근성까지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베이비 부머, 중장년층까지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좀 넓게 가져가자. 예, 핵심은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로 가자 이런 거고요. 뭐 교육의 지원의 필요성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현재 지금 노인복지관에서는 반수 이상은 스마트폰에 대한 교육도 받아봤고 키오스코도 받아봤고 지금 키오스코로 식대 이런 거를 다 하시고 하시거든요.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이제 주로 신체 장애인들에게 교육을 좀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하는 거는 역시 이제 그 덕양구청이라든가 뭐 일산 동구청, 일산 서구청에서 전산 교육실이 있어요. 근데 여기 프로그램이 사실 이제 취약계층을 위하기보다는 뭐 취업을 위한 이런 분들이라서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라든가 수준이 좀 높아요. 그리고 약간의 구색가침처럼 진입은 할 수 있지만 단계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고요. 어,
네. 근데 인제 복지시설도 애로사항이 많은 게 뭐냐면 어르신들의 어떤 이제 그런 천천히 배울 수 있는, 느리게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어 다른 욕구들이 훨씬 더 많으신 거예요. 예. 디지털보다는 탁구, 당구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공간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려면 교육 콘텐츠를 변화시켜야 된다. 앞에서 인제 우리 분과장님께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고요.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이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실생활 밀착을 하는 어떤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하더라도 현장에 가서 실제 인제 실습을 해 보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교육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면 홍보가 일단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문자 서비스로 어디서 뭘 하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노인분들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관, 경로당에서 배웠으면 좋겠다. 접근성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물리적인 접근성도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근데 장애인분들은 복지관에서 하시는 걸 더 원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는 행정복지센터예요. 행정복지센터는 44개 동에 있지만 우리가 노인복지관은 3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강사는 전문가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보조 강사들이 또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관은 디지털의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해 주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앞에서 얘기했듯이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산 지원, 그리고 교육 장소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공공시설을 좀 활용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학교라든가 문화센터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고양 와이파이가 좀 있어서 공공시설에서는 좀 무료로 사용했으면 있으면 좋겠다. 요런 이제 제안들을 하셨고요. 또 디지털 안전망,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디지털 복지랑 정말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응급의 알림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좀 받고자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럼 민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민은 이제 그 수준, 맞춤별 수준, 그러니까 여기서 민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좀 얘기하는 거고요. 장애인, 노인 수준별 맞춤 교육 시스템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디지털 교육과 연관된 현장 교육. 예를 들어서 뭐 이마트라든가 이런 데서 뭐 쉬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기를 한번 해 놓고 뭐 500 원씩이라도 뭐 참여해서 한번 해 보게끔, 그러면 어 이제 느리게 가도 괜찮으니까 좀 하시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디지털 상담소 설치 운영,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강사 파견, 디지털 교육 봉사단 발족 및 운영, 뭐 요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디지털이라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이잖아요. 근데 스마트폰을 배우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하다가 혹시 내가 금전적인 어떤, 또 내 정보 털릴 거 굉장히 고민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을 위해서는 혹시 파견이 가능한가? 의원님 듣고 계시죠? 네. 이런 게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넓게 보자면 고양시 관내에 그 무료 와이파이 존이 좀 확대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자, 디지털 소외.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저 고양시의 문화복지위원 신인선 시의원입니다. 네. 소개를 많이 해서 박수를 많이 받네요. 제가 좀 써온 거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처음이고 이제 제대로 발표를 잘 못할 것 같아서. 예. 먼저 이렇게 고양시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욕구와 또 스마트 복지 인지도 조사 연구를 진행을 해주신 우리 황성진 분과장님과 또 문정아
박사님, 또 방금 발표해 주신 임유진 박사님, 그리고 모든 협의체 직원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양시 그 곳곳을 제가 다니면서 디지털 취약계층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저도 들었었는데, 이렇게 실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보니까 정말 그 시급감과 중요성이 더 와닿고요. 그래서 좀 마음이 급하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무인기기, 키오스크 등의 경우만 하더라도 많은 시민분들이 요즘은 1분 안에 그 키오스크를 이렇게 작동을 해서 음식도 시키고 계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기구라고 생각을 하지만 디지털 취약 계층에게는 그 아주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시켜 드시지도 못하고 차표를 끊으시지도 못하고 영화를 보시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여기가 지금 현재 일산 노인 종합복지관에 구비되어 있는 그 식권 발급기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그 어르신들도 무임 발급기로 식권을 이제 가지고 가셔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는데, 이 연구 결과에 보면 20대에 비해서 65세 이상은 무임 발급을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3배에서 8배까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요. 그래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하고, 또 고양시 각 동과 이 복지관에 필요한 곳에 디지털 역량 교육을 통해서 하루빨리 이 디지털 취약 계층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또한 고양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 많은 행사들과 또 여러 가지 뭐 공모라든가 이런 지원들도 디지털 역량이 없으면 그 기회조차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어떤 행사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더라도 만약에 참가를 하고 싶다. 최근에 무슨 박람회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참가를 해야 해요? 하면 일일이 옆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저절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 또래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링크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어가는지 몇 번의 실습만 해보면 알 수 있는 간단한 교육이 빨리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디지털 취약 계층에게는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어렵고, 이로 인해서 소통과 네트워크도 차단이 되고 자아 존중감도 떨어지고,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가 봐.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좌절로 이어지니까 어, 제가 화면을 하나 더 준비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좀 전에 우리 어, 그 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신문에서 이거를 봤어요. 중앙정부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을 올해 89억에서 내년 828억으로, 예, 반 정도 지금 감축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고양시를 봤더니만 고양시도 각 구청에서 지금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각 구청에서 3개 구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까지는 매월 3개 과정으로 운영을 했던 것들이 올해부터는 2개 과정으로 축소하고 예산도 절반으로 지금 줄어든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디지털 취약 계층이 아직도 너무 많은데 이런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예산을 축소한다는 게 좀 말이 되나? 스마트 분과를 지금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가 사실 저희가 짚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지금 구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을 한번 살펴봤더니 고양시 이 교육들은 고양시 지능정보화 조례의 근거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키오스크, 모바일 금융 서비스, 스마트폰 기초 등으로 이런 디지털 취약 계층에게는 당장 필요한
그런 교육들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좀 전에 박사님들도 박사님도 말씀하시고 분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에서 하는 거 말고 정말 찾아가는 디지털 취약 계층이 많이 계시는 다양한 장소로 이전을 해서 그 교육들이 이루어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저도 지역에서 어르신들이나 제 또래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하거든요. 그러면 한 번 전해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몇 번을 가르쳐 드리고 저조차도 새로운 어떤 앱이나 그런 게 있으면 여러 번 반복을 해 봐야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알고 있고, 저는 그래도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 되든 안 되든 막 해 보거든요. 근데 보통의 분들은 이 스마트폰이 고장 날까, 이 컴퓨터가 고장 날까, 이 키오스크가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라고 아예 그냥 포기하시고 돌아서시는 분들이 아직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이렇게 찾아가는 디지털 역량 교육이 이제 마련이, 이제 스마트 복지 분과가 있으니 마련이 된다면, 제가 거의 하루에도 몇 번 다니기도 하고 자주 찾아가는 경로당이라든가 장애인 복지시설 요런 데 좀 많이 교육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이 세 군데만 하지 않고. 그래서 그 포인트별로 어르시면 어르신, 또 조금 전에도 장애인이 다녀가셨지만 그 장애인들의 어떤 그 수준에 맞는, 또 필요에 맞는 그런 디지털 그 역량 강화 교육이 몇 가지만 이렇게 세분화된다면, 그것들을 이렇게 성공하면 또 다른 데서 해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취약 계층이 그 디지털 기기에 대한 거리와 장벽을 없을 수 있게 자주 사용을 하고, 또 캠페인도 해보고, 장애인식 교육도 디지털 인식 교육도 많이 해보고 해서 이 디지털 기기가 더 이상 우리들에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생활 필수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디지털은 빨리 변하고 우리가 따라가기 벅찰 정도로 많이 발전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발전하는 건데, 사실은 또 발전을 하니까 저희가 금방 또 바뀌어 버리는 그 디지털 기기 환경에 또 쫓아가야 되고 그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문명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시적절한 그런 디지털 역량 강화를 시민 전체가 누릴 수 있도록, 특히 이런 취약계층들이 더 따라갈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일상생활 편리 증진, 소통과 연결 네트워크 형성, 자아 존중감 향상, 그리고 건강한 생활, 사회적 비용 감소라는 이런 문제점을 역량 강화 교육을 찾아가면서 하는, 그리고 자주 하는, 그리고 맞게 그 취약계층에 맞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굉장히 빨리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연구 결과가 반영한 이 스마트 분과를 통해서 새로운 디지털 정책이 세워지고 또 예산이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저도 잘 살펴보고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 저를 통해서, 분과를 통해서 또 주시면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성복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오늘 이거 들으면서 저도 사실은 취약한데 디지털 쪽으로, 왜냐면 저희 엄마 세대는 키오스크나 이제 햄버거 가게를 가도 그거를 되게 어려워하시고 상실감이 되게 크신데,
저도 사실은 저희 딸이 뭐 KT 뭐 로그인이 안 돼 갖고 했는데 제가 버벅거리니까 "엄마 줘 봐." 그러더니 한 시 한 뭐 한 1분 안에 이거를 막 하는 거예요, 빠르게. 근데 그랬을 때 '아 나도 할 수 있는데 천천히 하면 할 수 있는데.' 근데 되게 상실감이나 소외감이 느껴지면서 '아 내가 이거 못하는구나.' 그랬었는데 그 당사자 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이 겪는 그런 상실감은 얼마나 클까. 저도 오늘 스마트 분과 이거 연구 공유회를 이제 함께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무협의체 분과위원으로서 또 스마트 분과에서 이런 그 토론회를 또 이런 연구 결과 보고회를 해주시고 준비해주시고 또 연구해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이제 교육해서 예산이 있어서 하면 좋겠지만 이분들이 본인들이 직접 걸어서 교육을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 아까 신인서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 터치가 잘 안 되니까 했던 거를 계속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일상생활에서 장을 보다가 아니면 집에서 이제 이체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자녀나 민간에서 이런 활동이나 캠페인 이런 것들을 좀 깊숙이 촘촘히 좀 진행해서 함께 그 소외된 그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좀 이런 것들을 봉사를 좀 꾸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취약한 스마트폰 네, 당사자로서 좀 이웃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협일동의 주민자치위원으로 또 고향 ROTC 봉사단으로 그동안에 7년 동안 고양시에서 스마트폰 관련된 강의를 해왔던 백종우라고 합니다. 어,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제가 그동안 강의했던 게 좀 소개가 되면서 EBS에도 출연을 했었는데요. 솔직히 오늘 발표하신 내용이 제가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장애인복지관, 어르신들,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교육도 하고 또 섬기는 활동을 오랫동안 하면서 많이 수고하신 분들로 알고 있는데 아, 솔직히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제가 하나의 문제점을 좀 제시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대안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고양시에 복지관이 13개가 있죠. 거기에 아마 절반 이상의 복지관에 가서 제가 강의를 그동안에 해왔었는데요. 어, 제가 그동안에 강의할 때 항상 첫 번째 주제는 이제 합리적인 스마트폰 계약 방법입니다. 제가 굉장히 순화해서 합리적인이라고 썼지만 사실 거기에는 사기 안 당하는 방법들을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가서 어르신들, 장애인분들한테 스마트폰 교육을 해보면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약정 기간하고 상관없이 3년, 4년 할부를 해와서 굉장히 부당한 형태의 강의를 계약을 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사실은 그런 내용들이 적어도 우리 복지관에 있는 분들이나 또는 우리 주민자치회 그런 분들이 거기에 대한 지식들을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시면 충분히 그분들한테 더 안전한 방법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제가 거의 7년을 다니면서 고양시의 주민자치회, 복지관, 뭐, 예, 뭐 여러 군데에서 그동안 해왔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지식이 많아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혹시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제가 얼마든지 예, 복지관이든 또는 여기 계신 분들을 모아놓고라도 굉장히 명쾌하게 제가 전달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발표 내용 중에도 접근성에 대한 문제 또 그 실제 이제 보조교사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아까 해주셨는데 실제 제가 이제 7년 전에는 솔직하게 제가 핸드폰 매장을 운영하다 보니 이런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내 장사에 도움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2, 3년 동안은 제가 저를 통해서 고양시에서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신 어르신들 주부들이 50명이 넘게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주민자치회에도 항상 가서 할 때 한번 내가 특강을 해주고 가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이분들이 정말로 카카오톡과 길찾기 하는 정도만 가르칠 수 있는, 그건 누구나 다 내가 쓰고 있는 수준만 가르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스마트폰 교육의 항상 제목은 스마트폰 배워서 남주자입니다. 이제는 매뉴얼이 없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는. 그래서 내가 아는 기본 지식도 결국 다른 분들한테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만 조금 있다면 어르신이든 주부든,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한 3년 가까이는 코로나 전에는 중고생 봉사자들을 같이 와서 수업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른 데 가서 봉사활동하면 되게 지루해하지만 거기서는 어르신들한테 야 너는 이런 것도 아냐? 그러면서 칭찬받으면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 우리 주부들, 어르신들한테 스마트폰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히려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분들이 또 전국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장애인이 많은 도시가 내 고양시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에 결국에는 누구는 일자리를 찾고 있고 누구는 도움을 구한다면 그분들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강의할 때 항상 드렸던 말씀이 이런 디지털 기기들이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단계, 그 다음에는 내가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게 키오스크든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생활에 불편이 없는 수준,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내가 그걸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활동을 하거나 또는 일자리를 연결할 수 있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고양시가 많은 분들이 아직 2단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어쨌든 전 지역사회에 나름의 기여를 하면서 좀 열심히 그동안에 이런 쪽의 활동을 해와서 내용에 관심이 있어서 좀 달려왔는데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지금의 수준이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저와 그동안에 또 최근에 저를 통해서 같이 이런 쪽에 활동을 하고자 하는 그 주부들, 어르신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분들과 지역사회에 살 수 있는 일이 좀 더 많을 수도 있겠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좀 길었는데요. 예, 뭐 여기 계신 분들의 앞으로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서 고민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다면은 좀 다른 의견이나 결과가 나왔을 것 같고요. 재원 부분에서도 찾아가는 이제 뭐 디지털 기기라든가 뭐 이런 교육을 했었는데 그거를 자세하게 이제 소개할 수가 없어서 시간상 그랬던 부분이고요. 충분히 그런 내용을 저희도 인지하고 있었고 담고 있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요금이라든가 사실 이제 이분들이요 3분의 1 정도는 그러니까 그 F자 했던 분들의 3분의 1 정도는 안 보시나 일어나 3분의 1 정도는 그 보이스피싱 당한 거나 아니면 당할 뻔한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 격차를 해소하려면은 가장 먼저 심리적인 장벽 이것을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뭐 캠페인을 하거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우선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명의 이기라든가 어떤 것이 편하다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자괴감이 있는 거고 그런 걸 잘하시는 분들은 자기 효능감이 또 상당히 높으세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제 인적 자원들 많잖아요, 고양시에. 그래서 이런 훌륭하신 분들로 어떤 구성된 봉사단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제 사실은 이 스마트 기기는 위험성도 여러 번 있어서 '봉사단을 이끈 책임자 정도는 또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페이를 드리더라도 책임감 있게 그래서 찾아가는 주민자치나 이런 분들이 인제 뭐
하겠죠. 뭐 이번 주에는 어느 동에 간다라든가 뭐 이런 것이 알려지면 그렇게 해서 모아주시면은 가는 형태로,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조 강사로 가시면 되고요. 뭐 요렇게 좀 구상을 좀 했던 거고요.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 자리는 성과를 공유하기도 하지만 함께 논의하는 자리여서,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 분과에서 저는 이제 스마트 복지 분과는 아닌데요. 분과에서 또 정책으로 또 많이 제안을 하실 것 같습니다.